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한 여성의 삶이 얼마만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지 김수진 씨의 5년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5년 1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 마음 편한 날이란 단 하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는 남편 박민준의 어머니,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박증이라 부를지도 모를 시어머니의 집요함은 며느리라는 존재를 단 한순간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 새벽 6시 수진 씨의 하루는 무거운 쇠사슬을 끌듯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삶. 그것이 그녀가 5년간 견뎌온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지어야 할 아침 밥상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구수한 누룽지는 타지도 설익지도 않게 끓여내야 했고, 완벽한 반숙 계란 2알은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날 하루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남편 박민준이 좋아하는 스팸 구이와 칼칼한 김치찌개까지. 이 모든 것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식탁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늦어지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지고 그 입에서는 가시보다 날카로운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조상님 뵐 낯이 없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때 못 차려내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인생만 불쌍하다는 레퍼토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언제나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낡은 믿음, 어른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체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는 시어머니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은 그 억압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대청소를 결심한 날.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청소에 매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잠시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찰나. 산책을 마친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 눈빛은 감사가 아닌 하자를 찾는 감시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터져 나온 고함. 거실 탁자의 컵 자국이 그대로다. 내 방 창틀은 겉만 닦았다는 질책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수진 씨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일했으니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하겠다고. 그 한마디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런 일 하는 게 당연한데. 어디서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터지기 직전 구원자처럼 남편 박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것이 수진 씨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달려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방금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괴롭혔다.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안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내에게 단 한마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수진 씨를 쏘아붙였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한 거냐.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되느냐.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다 잠시 쉬려던 것뿐이라 항변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당장 사과하라는 윽박지름에 그녀는 또 한 번 억울함을 누르고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에 진심이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차를 대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년 내내 반복된 이 지독한 연극.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미련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지난달 그 끔찍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침 일찍 정육점에 가 신선한 갈비를 사와 2시간 넘게 푹 삶아냈습니다. 점심상 기름진 부위는 일부러 자신의 그릇에 덜어내고 부드러운 살코기만 골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입 맛을 본 시어머니는 탁 소리가 나게 그릇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짜서 죽겠다. 나를 빨리 죽이려고 이러느냐는 악담이었습니다. 분명 간이 맞았기에 입맛이 없으신가 싶어 죽이라도 새로 끓여드리겠다 한 것이 또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다가와 손으로 수진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서재에서 남편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즉시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밀어 죽이려 한다는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였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아내에게 달려든 그는 수진 씨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주저앉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남편은 아내의 등을 2번이나 더 짓밟았습니다. 이 악독한 여자, 우리 엄마가 연세가 몇인데 감히 밀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5년간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배신, 5년간 인내했던 세월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거짓 울음을 터뜨리는 시어머니와 증오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 그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던 어리석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심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뼈아픈 폭력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꺼져줄게.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이혼 서류부터 정리하자. 2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늘 순종하던 그녀의 반격은 예상 밖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비웃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여자가 이혼하면 밥도 굶게 될 거라는 저주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 사과하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 보고 꺼지라며. 꺼져줄게. 반드시 이혼해야겠어. 그녀의 단호함에 그들은 어디 우리 없이 잘 사나 보자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이혼으로 겁박할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내용도 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옷 몇 벌과 신분증만 챙긴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것이 그녀가 5년의 지옥에서 가지고 나오는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빈정거림이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팔을 스쳤지만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후련했습니다. 5년간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미리 예약해 둔 5성급 호텔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변호사 사무실과 가까운 곳.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었던 그곳이 현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들어선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통유리창 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이 아닌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을 꼬박 울고 난 뒤 그녀는 욕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충혈된 눈이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고 있던 최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 변호사는 그녀의 막대한 자산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가 결혼했으니 남편에게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양, 드디어 전화를 했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그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했어요. 오늘 막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절차를 좀 도와주세요. 한참의 침묵 끝에 최 변호사는 내일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서명할 서류와 함께 그녀의 최근 자산 현황 보고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지색 원피스로 갈아입은 수진 씨는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녀를 따뜻한 차로 맞이하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진 양, 이건 내 명의로 된 20개의 회사의 지분 목록이다. 은행 자산과 부동산을 합치면 총 자산이 수백억 원이 넘어. 그녀는 서류를 대충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부모님이 그녀의 삶을 지키라고 남겨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이혼 합의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비서가 택배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준. 그 안에는 보충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김수진이 박민준의 모친에게 양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의 서러움도 5천만 원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그들이 감히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그녀는 변호사에게 법대로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피커폰으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 씨, 김수진 씨는 제시한 요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박민준은 즉시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동의를 안 해? 내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 직업도 없는 여자가 돈이 어디 있어. 당장 돈 내놓으라고 전해요. 최 변호사는 엄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말씀 조심하십시오. 김수진 씨는 직업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20개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5천만 원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박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20개 회사, 수백억 자산가라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최 변호사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농담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서류로 입증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수진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5번, 6번. 이윽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줘. 다시는 엄마가 당신 괴롭히게 안 할게. 그녀는 역겨움을 느끼며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시끄러웠습니다. 박민주는 그녀의 옛집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는 그를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가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부자가 되자마자 아들을 버렸다고 울며불며 연기했지만 이미 이웃들은 그녀가 평소 수진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아주머니가 수진 씨가 정말 많이 참은 거지라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수진 씨의 옛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했지만 동료는 수진 씨에게 그들의 행태를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묵는 호텔 카페에까지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두 사람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서류를 보는 세련된 여성이 그토록 찾던 수진 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직원에게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못 봤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로 창자가 끊어지는 기분이겠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진 씨는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아니 철저한 최고급 아파트 르엘 팰리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이 갖춰진 주방, 인공 호수가 내다보이는 창가. 시댁의 어둡고 좁은 주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친구와 쇼핑을 즐겼습니다. 몇만 원짜리 옷 한 벌에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와 60대 여자가 친척이라며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올려보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꾀죄죄한 몰골의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에게 딸이라고 사정해서 겨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수진 씨가 예전에 좋아하던 과일을 사왔다며 제대로 얘기 좀 하자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라리 문을 열고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집안을 훔쳐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흙이 묻고 흠집이 난 사과, 거무스름하게 변한 바나나, 그리고 기름에 절어 머리카락까지 붙은 호떡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서 줄 서서 사온 것이라며 생색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을지 몰라도 지금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는 그녀에게는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집안일은 자신이 다 할 테니 돌아오라며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의 손을 피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작 이런 걸 들고 와서 저보고 돌아가자고요? 예전에 제 생일에 몇천 원짜리 머리핀 하나도 낭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썩어가는 과일이랑 머리카락 붙은 호떡으로 저를 달래요? 시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며 나중에 금팔찌도 명품 가방도 다 사주겠다고 변명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자신을 조상님 모시듯 하겠다며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고의로 밀어 손목에 생긴 흉터 사진, 남편이 꼬집어 팔에 남았던 멍 자국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이게 바로 당신들이 저에게 베푼 친절이에요. 5년 동안 공짜 가사 도우미로 살면서 겪은 서름이에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돌아와 달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가세요. 안 가면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들은 겁에 질려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건네려던 휴대폰 번호 쪽지를 그녀는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썩은 과일과 호떡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을 쫓아낸 후 수진 씨의 삶은 완벽한 궤도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들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시켰고 그녀는 회사 일에 몰두하며 성공적인 CEO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쇼핑몰에서 친구와 옷을 고르던 중 그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40대 남자가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 낡은 파란색 점퍼, 헝클어진 머리. 그 묘사는 정확히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대한 계약을 망치고 전날 과음으로 인한 지각 해고당했으며 그 돈을 만회하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3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아내 앞에서 월급을 자랑하던 그는 이제 몇천 원짜리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시어머니의 이웃이었던 박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수술비가 없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호소에도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을 떠올리면 그 어떤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박민주는 병원 로비에서 의사 손을 붙잡고 수술을 애원하다 거절당하고 친척과 간호사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수진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를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내밀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그 집을 헐값에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시어머니는 겨우 퇴원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구도심에 좁고 낡은 비가 새는 월세방이었습니다. 한때 깔끔을 떨던 시어머니가 살기에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박민주는 막노동으로 겨우 약값을 댔고 두 사람은 매일 돈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수진 씨를 쫓아낸 일로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고 손찌검까지 오갔습니다. 한때 한마음으로 며느리를 핍박하던 모자는 이제 서로를 파멸시키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그 춥고 어두운 방바닥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주는 쓰레기를 주우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그는 장례 치를 돈조차 없어 이웃들이 50만 원을 걷어주어 겨우 이름 없는 곳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 업체는 그를 찾아와 다리를 부러뜨렸고 그는 낡은 휠체어에 의지의 골목 어귀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기견과 쓰레기통에 잔반을 두고 싸우는 그를 예전의 친구들은 굶어 죽어도 싸다며 외면했습니다. 그 시각 수진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파리와 로마, 스위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금목걸이를 사드리고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거의 지옥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함을. 그녀가 되찾은 것은 수백억의 자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용기, 바로 김수진이라는 자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